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많이 넣으면 6만 원 이상 또는 7만 원 이상 넣으면 무료 세차해 주는 데 있죠. 그럼 주유소 옆에 자동 세차가 있고 거기 쭈르륵 줄 서서 한 대씩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위에서 물이 쫙 돌아가니까 재밌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들어가기 전에 좀 겁나지 않으시나요? 특히 폐쇄 공포증 있는 분들은 거기 들어갈 때 이거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신경 되게 쓰이실 텐데요. 그 자동 세차기 들어갈 때 나는 가만히만 있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았지만 내 차가 움직여서 그 자동 세차기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 세차기 그 한 대에 보통 1억 넘는데요. 또 외국에서 수입해온 것은 5억 원짜리 있답니다. 내 차가 잘못해서 그 세차기를 망가뜨리면 내가 물어줘야 될 게 수천만 원 또는 억대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사고가 날까요? 제일 많은 거는 내 차의 레바를, 기어를 N에다 놔야 되죠. 예전에는 P에다 놓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중립에다 놓습니다. 중립에다 놔야 되는데 그것을 D에다 놓으면 차가 앞으로 가죠. 시동 걸려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니까 차가 앞으로 가고 원래 그 기계가 조금씩 차를 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차를 이제 끌어들인다고 표현하는 게 더 옳겠죠. 차를 끌어들이든가 아니면 조금씩 밀든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거리에 맞는 속도에 맞게 천천히 가야 되는데 차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기어가 뒤에 있으면 차가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데 앞에서 쾅 부딪혀갖고 그 세차기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사고 났을 때 누가 잘못했나요? 운전자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은 그 세차장이 잘못한 걸까요? 일반적으로는 운전자가 왜 N에다 놓지 않고 뒤에다 놨느냐, 드라이버에 놓은 운전자가 100%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세차장에도 잘못이 인정될 때가 있습니다. 자동 세차기 들어갈 때 처음에 어떻게 하나요? 네, 조금 더. 네, 바퀴 정렬. 네, 됐어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 앞에 써 있습니다. 우선 시동은 켜야 되죠. 시동이 켜 있는 상태가 돼야죠. 그 다음에 기어는 중립, 그리고 브레이크는 발을 떼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핸들을 똑바로 잡으라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앞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주면 되는데요. 그런데 앞에 뭐가 써 있는데 뭔가가 좀 미심쩍기도 하고 저게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그럴 때는 세차원한테 물어보는 게 안전하죠. 자, 브레이크 어떻게 해요? 네, 브레이크 발 떼세요. 기어 어떻게 해요? 네, 중립이에요. 그렇게 직접 물어보고 그러고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저게 지금 좀 기어를 어떻게 되지? 뭐 이랬다가 그때 세차원이 일반적으로는 설명을 해줍니다. 자, 기어 중립이고요. 브레이크 발 떼세요. 그리고 사이드 접으세요. 사이드 미러요. 접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창문 닫으세요. 왜냐하면 창문 열어놓으면 물이 축축축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는 게 보통인데 그런데 바쁠 때는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자 사이드 접으세요. 그러고서 바로 버튼을 누릅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세차가 나를 확 끌어당겼다. 난 잘못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그때는 D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차기가 끌어당긴 게 아니라 세차기는 같은 속도로 천천히 움직이는데 기어가 N이 아니라 D에 있을 때는 마치 세차기가 나를 빨아들이는 것 같죠. 그런 사고일 때 어느 쪽이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운전자가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 자동 세차기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이 없으면 내가 물어봤어야 돼요. 처음 왔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들어갔을 때. 그리고 몇 번 이용해 보면은 이제는 좀 이따 또 물어보겠지.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버튼을 눌렀을 때 그럴 때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드 미러 접으라 그럴 때 그때는
이제 세차기가 작동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이드 미러 접으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미 내가 기어를 N으로 놓고 그리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상태가 돼야 됩니다. 브레이크에서 발 떼는 거는 움직일 때 바로 떼면 되는데요. 근데 기어 중립으로 놓는 것은 잠깐 하다 보면은 깜빡 잊을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 내가 차를 맡긴 게 아니라 내가 운전자를 타서 세차를 하는 거니까요. 다만 세차장 쪽도 잘못이 있습니다. 세차장 쪽에서는 이 사람이 처음 왔을 수도 있으니까 또는 지난번에 왔지만은 오래간만에 와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앞에 써놨으니까 그걸 끝이야. 그게 아니고요. 써놓은 거 잘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써놓은 거 봤지만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도 있고요. 따라서 세차장 쪽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세차장의 잘못입니다. 법원 판결 중에는 자, 기어 중립이에요. 말만 하고 그냥 버튼을 눌렀어요. 그랬을 때 세차장에게도 2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어 중립입니다. 중립 놓으셨죠? 그렇게 확인했어야 되는데 왜 확인하지 못했느냐는 점이죠. 따라서 기어 중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이드 미러 접으세요 라고만 하고 버튼을 눌러서 세차기를 작동시켰을 때 그때는 세차장 쪽의 잘못이 30% 또는 경우에 따라서 좀 다소 빠르게 작동시켰을 때는 40%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제 키포인트. 자동 세차기 이용할 때 앞에 뭐라고 써 있는지 잘 읽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미심쩍을 때는 반드시 세차원한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어는 중립, 브레이크는 발을 떼고.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로서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시키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과실 책임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되고요. 자기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움에 있어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운행자, 소유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경우도 있고요. 근로기준법상의 산업재해에 대해서 또한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우리 민법 제750조에 규정되어 있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국가로부터 형벌을 받는 형법이 있는데요. 이 형법에서는 고의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되고 과실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민법상의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형벌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법행위의 유형 중에 특수한 불법행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의 책임인데요. 예를 들어서 3살짜리 어린아이가 가게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 이 3살짜리 아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는 없겠죠. 이럴 경우에는 아이의 부모, 즉 친권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는 유치원의 아주 어린 아이들이 사고를 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아이를 감독하고 있던 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이 물을 쏟았다거나 뜨거운 물건을 엎질러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이 낮은 종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재력이 풍부한 음식점 주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작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요. 길을 가거나 어느 곳을 가든지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이 있습니다. 간판과 같은 것인데요. 이것이 보존 또는 설치상의 어떤 하자로 인해서 떨어지거나 넘어지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 점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산책을 하다 보면 개를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애완견으로부터 어떤 손해를 입게 될 경우에는 그 동물의 점유자, 개를 데리고 나온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해배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금전배상이 원칙인데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특식이 있어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적당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손해는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판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를 들고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나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봐서 이 정도까지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범위가 손해배상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주로는 재판관의 판단이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산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로 드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가해를 당해서 며칠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 입원한 기간 동안은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입은 소득의 멸실, 이것을 법적으로는 일실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일실소득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손해가 있겠죠. 장례비나 치료비, 직접 들어간 이 돈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전부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 손해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30%, 40% 이렇게 일정 비율에 의한 상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흔히 위자료라고 얘기하지요. 정신적인 피해를 금전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위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주로 부상의 정도라든가 피해의 정도를 감안해서 법관의 자유재량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해배상액이 산정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100%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거나 가해자에게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정액을 경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은 소멸시효 기간이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법에서는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가해를 당해서 치료비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고요. 그 손해를 안날,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폭행이라든가 이런 위법행위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형사고소인데요. 이 형사고소를 하고 나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가 막상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돼서 청구를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점을 잘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어떤 이로부터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우리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셔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이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의 곽난주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명예훼손죄의 일반적 성립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또 인터넷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309조를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가해자와 합의가 되면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예훼손적인 행위를 해서 고소를 당하셨다면 지금 빨리 피해자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합의서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 명예훼손죄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을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 것인데요. 출판물은 원래 그 성격상 전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파될 가능성을 말하는 공연성을 요구할 필요가 없겠죠. 또 일단 언론 등에 대해서 전파가 되면 그 피해자가 입는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출판물이 무엇일까요? 우리 형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신문, 잡지, 라디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대중을 대상으로 유통되는 보도 매체를 말합니다. 현행 형법에 TV 방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학자들 간에는 이것을 포함시킬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는데 TV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 정기적으로 유통되는 출판물이 아니라 단순히 일시적으로 만들어낸 복사물이나 프린트물을 배포하는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기보다는 단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비방의 목적으로 보도를 했어야 합니다. 비방의 목적이 무엇인가? 판례는 비방의 목적이란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에는 그 성격상 타인의 명예에 관한 내용을 보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보도가 있을 때마다 모두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한다면 언론 출판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 출판의 자유도 보호하고 또 개인의 명예도 보호하는 절충점으로서 언론의 이름을 빌려서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했을 때만 처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판례는 언론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 인터넷 신문 등 언론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허위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잘못된 신문이나 방송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또 나아가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해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포털 사이트에 신고를 하셔서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한테 나쁜 감정을 품고 기자에게 잘못된 내용, 허위 내용을 흘려서 잘못된 보도가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럴 때 제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합니다. 아니 왜 사실이 아닌 걸 방송을 하십니까? 그럴 때 그 기자의 답변이 아니 나는 그게 허위인 줄 몰랐다. 그리고 언론은 모든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잘못이 없다. 이렇게 나올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경우에 있어서 판례는 그 기자에게 허위 내용을 흘려서 허위 보도가 나가게 한 사람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안에서 그 기자가 만약 잘못된 사실인 줄 모르고 보도를 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있겠지만 언론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정확한 내용을 보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인터넷 등을 통해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자,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데요. 특히 병원이나 식당에 대한 사용 후기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성형외과를 이용한 환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눈과 코를 망쳐놨다. 내 인생을 망쳐놨다. 이런 취지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의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법원은 그 기재한 내용이 병원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인 것은 맞지만 성형수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이 인정된다고 보아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기재 내용이 지나치게 악의적이고 주관적이면 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의견을 개진할 때에도 매너와 정도를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주제의 키포인트는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또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이익 충돌의 절충을 위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을 때에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판례는 언론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일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도 내용이 지나치게 공정성과 정확성을 상실했다면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댓글 문화를 둘러싸고 논쟁이 많습니다. 악의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댓글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법률정보쇼의 곽난주 변호사였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자녀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이혼하면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바로 돈 문제, 재산 문제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혼하게 될 경우에 막막하죠. 아니, 남편이 그동안 잘 벌어왔는데 이제 이혼하니까 내가 이제 다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또 경력 단절 주부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취업도 쉽지 않고 막막하시잖아요. 그래서 이혼할 때 중요한 게 바로 내가 어떻게 제대로 보상을 받느냐, 재산 문제입니다. 자, 재산 문제는 크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많은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위자료 많이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구분이 됩니다. 자, 위자료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내가 받는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 피해보상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때렸다. 이럴 경우에는 아내가 이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게 위자료고요. 사실 위자료는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얼마 받지 못합니다. 1,000만 원에서 뭐 2,000만 원, 아주 많아봐야 3,000만 원 정도니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재산분할 청구권이에요. 자, 재산분할 청구권은 뭐냐면,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열심히 이제 회사 생활하고 아내는 열심히 집안일 해가지고 이제 뭐 10년 정도 후에 이제 뭐 집 한 칸 장만하고 자동차도 사고 뭐 예금도 늘어났어요. 이 경우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남편분들이 잘 주려고 할까요? 안 주려고 할까요? 잘 안 주려고 해요. 판사님, 제가 그거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번 돈인데요. 아내가 집에서 별로 한 것도 없습니다. 주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남편이 많은데, 자, 과연 그럼 우리 아내분도 못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여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열심히 집에서 살림도 하고 자녀도 잘 키웠기 때문에 남편이 또 열심히 또 힘을 받아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남편도 기여도가 있지만 아내도 기여도가 있다. 그래서 재산분할을 둘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뭐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뭐 예전에는 이제 딱 한정이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지 뭐 전세금, 보증금, 예금, 자동차, 연금, 거의 모든 재산이 다 부부가 같이 만든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남편이 열심히 일을 했고 아내가 열심히 내조해가지고 집도 장만하고 예금도 들고 뭐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자동차도 사고, 다 모든 것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떨까요? 남편하고 아내가 싸웠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냥 열받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가지고 딱 보고 있는데 저기 복권 판매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을 딱 하나 샀어요. 자, 그래서 30억이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말을 안 하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도 그래 이혼하자. 이혼했는데 아내가 나중에 재판 중에 안 거예요. 남편이 30억 당첨됐다. 그러니까 아내가 30억 복권 당첨금도 재산분할로 인정해달라. 인정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왜냐? 아내가 기여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자기 돈으로 자기가 숫자 맞춰가지고 당첨됐기 때문에 아내가 기여한 게 없다. 자, 그럼 아내가 복권 당첨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숫자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자신이 돈을 주거나 아니면 자신이 이제 복권을 사면은 기여도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남편은 이제 크게 이제 돈을 번 게 없는데 시부모님이 굉장히 재력가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시부모님이 강남에 조그만 건물을 사주셨어요. 건물 가격이 30억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내가 시부모님한테 건물을 증여받자마자 한 달 있다가 이혼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받은 건물도 재산분할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재산분할 인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내가 기여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다 시부모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런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제 아내가 너무나 이제 시부모님이 고마워가지고 건물 가가지고 청소도 잘하고 계단 청소 잘해가지고 관리를 잘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건물 가격이 막 1.5배, 2배로 올랐어요. 자, 10년 후에 이혼한다. 이 경우에도 못 받을까요? 받을 수 있죠. 왜? 아내가 기여한 게 있잖아요. 이 건물 가격이 오르고 유지관리에 기여가 있다고 해서 우리 법원도 한 10년 정도 지난 경우에는 비록 특유재산, 부모님한테 상속받거나 아니면 결혼 전에 있었던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전에 원래 남편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1년밖에 안 살고 이혼한다. 아내가 받을 수가 없겠죠. 기여한 게 없잖아요. 근데 재혼했는데 10년 지났다. 이 경우에도 이제 재산이 유지관리가 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혼 아시죠? 우리 부부가 딴딴따다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하면 그걸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이요, 결혼식을 하는데 혼인신고 안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해요. 혹시 나중에 쉽게 이혼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사실혼 같은 경우에도 부부로서 법적인 권리가 있는데요, 헤어질 때 나중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법원에 소송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혼 사건뿐만 아니라 뭐 상속사건, 민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이제 남편과 이제 2년, 3년 동안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재산분할 뭐 10억 원 남편은 아내한테 지급을 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찾아갑니다. 판결문 두고. 자,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이혼 재판 했는데 이제 지긋지긋하다. 헤어지자. 그리고 당신 판결문대로 10억 원 줘. 근데 남편이 재산은 없어. 없다니 옛날에 있었잖아. 그거 다 써버렸어. 아니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어.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재산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판결문은 그냥 휴지예요. 판결문에 10억, 100억 있다고 써 있으면 뭐하니까 실제로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빼돌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바로 가압류 가처분, 재산을 묶어두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신용 불량이 돼 있어가지고 그 재산 명의를 다 처음부터 시부모님 명의로 해둔 거예요. 아니면 시동생 명의로 해둔 거예요. 자, 이때 나중에 이혼할 때 아내가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받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3자 명의라는 걸 명의신탁을 주장해서 실질적으로 남편 거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 입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경우에는 그 명의가 누구 명의인지도 중요해요. 남편 명의나 아내 명의 또는 공동 명의도 좋아요. 요즘에 공동 명의가 이제 많이 유행을 하는데 공동 명의로 돼 있어야지만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도 꼭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협의혼을 했는데 재산을 못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였습니다. 실무에서는 위자료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청구하는 금액인데 1,000만 원에서 많으면 3,000만 원, 그렇게 이제 많이 인정이 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인데,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에 공동으로 형성, 유지, 관리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요. 심지어는 퇴직금,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시부모님한테 받은 재산, 아니면 결혼 전의 재산도 특유재산이지만 결혼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된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가처분도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 분양권 전매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법률 문제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을 받게 되면 일정한 프리미엄을 얹어서 바로 전매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약속을 받고 분양권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과 달리 실제로 분양권 전매가 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분양권을 취득하신 사람들은 분양회사나 대행사 직원이 약속했던 대로 분양권을 다시 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는 물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법적으로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일단 그 전매를 약속했다는 사실,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약속들은 대부분 말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민사소송에서는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말만 가지고는 이런 입증이 곤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분양이 다 이루어진 뒤에 뭔가 녹음을 하고 담당자를 물색하더라도 이미
잘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전매 약속이 어렵게 입증됐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법적인 약속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전매해주겠다는 의미가 과연 이 법적인 약속이냐 아니면 도의적으로 최선을 다해보겠다 라는 어떤 도의적인 약속에 불과한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법적으로는 판단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만약에 법원 입장에서는 이 법적인 약속이라 그러면 문서화됐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이런 약속이 문서화되지 않고 그냥 녹음 같은 걸로 나오게 된다면 과연 그게 법적인 약속일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 법적으로는 좀 의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 분양계약을 해제한 것 이런 부분들은 더더욱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분양권을 전매하기로 약속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프리미엄을 생각을 하고 취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전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장 좀 원하는 방법은 계약을 끝내고 돈을 다 돌려받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권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달성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원래 생각했던 그런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까지 있게 되는데 과연 이런 전매를 약속했다고 하고 그 뒤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분양권을 받는 데 있어서 분양권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마나 중요한 계약이었느냐. 다시 말하면 이런 전매가 되지 않더라도 분양권을 다른 목적으로 실제로 쓰기 위해서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충분히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분양권 전매 이런 부분이 과연 계약을 해제할 만한 중요한 부분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전매를 기대하고 분양을 받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서면 약속, 일정 기간 안에 전매가 안 되면 분양대금을 다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서면 약속을 분명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분양 현장에서는 분양회사 자체보다는 분양대행사가 일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런 서면 약속이 단지 분양대행사가 한 것에 불과하다면 나중에 분양회사로서는 이런 약속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대행사가 허락을 얻지 않고 임의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그리고 분양회사가 그런 약속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분양회사의 실제적인 능력, 돈을 반환해 줄 이런 능력 이런 부분조차도 실무상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분양권 전매, 분양권이 전매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부동산을 분양받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과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를 전제로 한 이런 분양,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분양권 전매를 하기로 한 약속,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양권 전매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시고 또 분양 대행사가 아니라 분양회사에게 직접 받고 또 의문의 여지 없는 이런 공증 같은 인증 같은 경우로 보완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양권 전매는 실제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분양회사가 그 대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를 전제로 한 이런 분양권 계약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